반갑습니다. 민낯경제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하지만 지금 진짜 추운 곳은 바깥 날씨가 아닙니다. 바로 지방 부동산 시장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하나의 신화를 믿고 살았습니다. 부동산은 배신하지 않는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평생 안 먹고 안 입어서 마련한 집 한 채. 그게 내 노후고 내 자존심이고 내 자식에게 물려줄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다만 오늘은 조금 아픈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지켜온 그 자산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공격하는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왜 지방 부동산 시장이 단순한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붕괴의 초입에 와 있는지, 왜 지금 지방 부동산을 사는 행위가 과거의 성공 공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게임판 위에서 위험을 떠안는 선택이 될 수 있는지, 그 민낯을 데이터와 구조로 차분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지난달 지방 몇몇 광역시와 일부 단지의 호가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바닥 찍었다. 지금이 들어갈 타이밍이다. 귀에 익은 멘트죠. 여기서 하나 확인하고 가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데드캣 바운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죽은 고양이도 한 번은 튑니다. 낙하하다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관성 때문에 잠깐 튀어오르는 그 장면입니다. 그걸 보고 아, 고양이가 살아났네 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살아난 게 아니라 마지막 반사작용일 뿐입니다. 지금 지방 부동산의 미세한 반등. 이게 진짜 회복인지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쓰는 렌즈가 PIR입니다. Price to Income Ratio.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집 한 채 사는데 몇 년 걸리냐? 그 숫자가 PIR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언론 보도를 보면 2024년 기준 서울 PIR은 약 13.9배입니다. 숨만 쉬고 월급을 모아도 14년입니다. 수도권 전체는 8.7배, 광역시는 6.3배, 도지역은 4배 수준입니다. 숫자만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서울은 미쳤고 지방은 괜찮다. 여기서 착시가 시작됩니다. 지방이 싸서 안전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소득 인구 구조를 감안하면 집값이 내려갈 만큼 충분히 안 내려온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최근 수년간 PIR 흐름을 보면 수도권은 8.5에서 8.7로, 도지역은 3.7에서 4로 올라갔습니다. 소득이 눈에 띄게 늘지 않았는데 집값 부담은 되레 커진 겁니다. 그 상황에서 거래 몇 건으로 호가만 살짝 튀는 장면. 이걸 살아난 시장으로 볼지, 거품이 빠지는 과정에서 한번 튄 기술적 반등으로 볼지, 판단은 각자 몫이지만 PIR이라는 숫자는 지방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안전한 구간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집값이 오르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내 집을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 이 사람의 지갑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DSR입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름은 복잡한데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내가 버는 돈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빌려라. 은행이 대출 심사할 때 들이대는 잣대입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카드론, 신용대출, 주담대 다 얹어서 집을 샀습니다. 영끌이 가능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2024년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부터 스트레스 DSR 1단계가 적용됐습니다. 지금 금리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른 상황까지 미리 가정해서 대출 한도를 계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같은 해 9월에는 2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은행권 신용대출, 이금융권 주담대까지 범위가 넓어졌고 수도권 주담대에는 더 높은 스트레스 금리가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7월 1일 3단계가 들어오면서 스트레스 금리 1.5%를 사실상 전면 적용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다만 지방주택담보대출은 올해 말까지는 0.75%를 적용하는 완충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보다 집이 오를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대출을 받았다면 지금은 금리가 더 오르는 상황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기계적으로 먼저 보는 구조가 된 겁니다. 소득이 충분히 증빙되지 않으면 은행 창구에서 바로 잘리는 시대입니다. 이 틀에서 지방을 보면 문제가 더 선명해집니다. 지방은 수도권보다 평균 소득이 낮고
고용도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DSR 잣대는 전국에 똑같이 들이대는데 소득이 낮은 쪽이 먼저 걸립니다. 그 결과 지방에서 대출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구조적으로 적습니다. 다음으로 전세를 살펴보죠.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신화의 숨은 공신은 전세였습니다. 내 돈 3억에 전세 7억 끼고 10억짜리 집을 사는 구조. 전세가가 계속 받쳐주고 세입자가 끊이지 않을 때 가능한 게임이었습니다. 지금 전세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9월 주택 통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62.6%입니다. 2021년 43%에서 2022년 51.8%, 2023년 55.1%, 2024년 57.4%, 5년 동안 꾸준히 올라와서 이제는 임대 10건 중 6건 이상이 월세인 구조가 됐습니다. 9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전월세 거래량 23만여 건 중 월세 비중이 65.3%에 달합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시장 중심축이 조용히 넘어가고 있다는 것. 여기서 흔히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비중이 늘어난다. 그러면 집주인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 지방에 집을 사도 전월세는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구조는 다릅니다. 수도권의 전세 매물 감소는 살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곳에서 규제와 공급이 전세를 막아놓은 수요 과열형 전세 부족입니다. 반면 지방의 전세 축소는 전세라는 형식 자체가 줄어드는 상품 축소형 전세 축소에 더 가깝습니다. 지방에선 이런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세로 큰 보증금을 받았다가 집값이 흔들리면 보증금을 못 돌려줄 수 있다는 역전세 리스크가 커지면서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 반전세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일부 주택은 임대 자체를 포기하고 빈집으로 방치되기도 합니다. KOSIS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서울 빈집 비율은 3.2%인데 전남은 15%, 강원, 경북, 전북은 12%대입니다. 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는 사람이 줄어든 동네의 집이 시장 밖으로 밀려나 있는 겁니다. 수도권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언제 들어오느냐를 고민합니다. 지방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있기는 할까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DSR 강화로 집을 대출 끼고 사줄 사람은 줄어들고 전세의 월세화와 빈집 증가는 임대 수요의 바닥을 얇게 만듭니다. 이게 지방 부동산에서 조용히 진행 중인 돈맥경화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값이 떨어지는 것만 걱정합니다. 하지만 지방 부동산의 진짜 공포는 가격 하락 자체가 아닙니다. 환금성,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것. 서울, 강남이나 수도권 핵심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장이 무너져서 20억짜리가 15억이 됐다고 치겠습니다. 집주인이 눈물을 머금고 14억 5천에 급매를 내놓는다. 그래도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나 일정 수준의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는 봐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비상구는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지방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방 아파트를 5억에 샀다고 해봅시다. 시장이 식으면서 3억까지 내려갔습니다. 급해서 2억 5천에 내놔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장님,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거래 절벽을 넘어선 거래 실종입니다. 서울 아파트가 유동성이 높은 주식이라면 지방 아파트는 비 오는 날 동네 벼룩시장에 깔린 물건과 비슷해집니다. 물건이 좋아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실제 가치는 0에 가깝게 떨어집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겐 이게 그냥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갑자기 큰 수술을 해야 하거나 자녀 결혼 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내 전 재산인 집이 얼마에 파느냐? 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팔리느냐의 문제가 되어버린다면 그때 느끼는 공포는 집값 몇천 올랐다 내렸다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은 가격을 낮추면 어느 구간에서는 탈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은 가격을 아무리 낮춰도 수요가 얇은 지역에선 비상구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DSR, 전세 구조 변화, 인구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이 모든 게 누가 내 집을 사줄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서울과 지방의 비상구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10.15 대책을 보겠습니다. 10월 15일 정부와 금융당국이 내놓은 패키지의 공식 이름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입니다. 표면에는 이런 문장들이 붙어 있습니다.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전세 사기, 역전세 리스크 최소화. 겉으로 보기엔 전체 시장을 두루 관리하겠다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두 가지 축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첫째, 레버리지의 추가 조이기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 DSR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깔려 있고 2025년 7월부터 3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10.15 이후에는 이 스트레스 DSR의 강도를 수도권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올리는 방향으로 세부 지침이 정리됐습니다.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미래 금리 상승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더 보수적으로 잡고 고가 주택과 규제 지역 대출에 더 높은 잣대를 들이대는 구조입니다. 같은 소득, 같은 집값이어도 예전보다 적게 빌리게 되는 쪽으로 레버리지를 정교하게 줄이고 있는 셈입니다. 둘째, 전세를 통한 레버리지 차단입니다. 10월 29일부터 시행된 제도에 따라 수도권 규제 지역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는 그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DSR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원금 전체를 넣지는 않았지만 이자만 들어가도 DSR 숫자는 확 올라갑니다. 전세대출을 끼고 한 채 더, 두 채 더 사는 구조. 이른바 갭 투자를 제도적으로 더 어렵게 만든다는 신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방 입장에서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대출 규제와 전세대출 관리라는 이름으로 시장 전체의 레버리지는 줄어드는데 실제로 그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 고소득 안정직은 서울 수도권 핵심지에 더 많이 모여 있습니다. 건설사와 금융권 입장에서도 한정된 자본을 투입해야 할 때 미래 수요가 불확실한 지방 신규 사업보다는 수요가 검증된 수도권 핵심지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싶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10.15 대책이 지방을 포기한다는 문장을 직접 쓰진 않습니다. 다만 레버리지 조이기가 구조적으로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더 벌리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미래를 보고 싶을 때 가장 좋은 참고서는 옆 나라입니다. 일본. 일본하고 우리는 다르다. 이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고 출산율은 더 낮습니다. 나쁜 쪽으로 더 극단적인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아키아 빈집 문제.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본 총무성 통계를 보면 전국 빈집은 900만 호 안팎, 빈집률은 13%대입니다. 도쿄에서 전철로 1시간 거리인 다마 뉴타운. 한때 일본 중산층이 꿈꾸던 신도시였지만 지금은 노인들만 남고 빈집이 넘쳐나는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집값이 얼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짜로 줘도 들어올 사람이 없는 집이 생긴 겁니다. 우리 상황은 어떨까요? KOSIS 2024년 빈집 통계를 보면 전국 빈집 비율은 8% 안팎, 서울은 3.2%입니다. 그런데 전남은 15%, 강원, 경북, 전북, 충남은 12%대입니다. 젊은 층은 서울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집은 그대로인데 불이 꺼진 집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게 일본식 아키아 문제의 초입에 해당하는 그림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 자산의 가치는 희소성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줄어드는데 집만 남아도는 동네. 그 동네에서 지방 아파트는 똘똘한 자산일까요? 아니면 세금과 관리비, 수선비만 나가는 나쁜 부채일까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은퇴자금 모아서 지방에 상가 하나, 아파트 하나 들고 계신 선배님들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래서 마지막은 조금 더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지방 부동산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나에게 매달 현금을 쥐어주는 효자인지 아니면 팔고 싶을 때 팔리지 않아서 내 자산을 갉아먹는 애물단지가 될 위험이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DSR 규제가 상시화된 시대에 앞으로 이 집을 대출 끼고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동네에 얼마나 남아있을지, 전세의 월세와 빈집 비율 상승 흐름 속에서 임대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입지인지. 둘째, 내 부동산의 목적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평생 나고 자란 고향에서 내 가족과 편안하게 살 거주 목적의 집 한 채라면 그건 투자보다는 삶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자산 증식, 노후 대비 수단으로 지방 부동산을 바라보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한 PIR, DSR, 전세 월세 구조, 빈집 흐름을 한 번에 겹쳐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내장의 지도를 포개서 보면 지방 부동산은 가격이라는 숫자만 보면 괜찮아 보이더라도 누가 사줄지, 누가 들어와 살지, 언제 탈출할 수 있을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생각보다 훨씬 큰 구조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자산일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의 제1원칙. 잃지 않는 것. 지방 부동산 매수가 이 원칙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각자 상황에 맞게 차분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지방 부동산을 볼 때 꼭 같이 봐야 할 4장의 지도, PIR, DSR, 전세 월세 구조, 빈집 비율을 한 번에 겹쳐보는 프레임을 제시해드렸습니다. 그 프레임으로 다시 지방을 바라보면 지방 부동산을 사는 선택이 과거처럼 자연스러운 노후 플랜으로 보이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전제와 위험을 동시에 안고 들어가야 하는 선택이라는 점이 조금 더 선명해질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오늘 지방 부동산을 사면 망할 수 있다고까지 말씀드렸느냐? 첫째, 소득 대비 집값, PIR이 서울만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지방도 과거보다 부담이 커진 상태입니다. 둘째,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스트레스 DSR과 2025년 10.15 대책 이후에 추가 조이기로 집을 사줄 수 있는 유효 수요의 레버리지가 눈에 보이지 않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셋째, 전세의 월세와 1에서 9월 기준 월세 비중 62.6%라는 숫자는 전세라는 제도가 지방에서 특히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넷째, 빈집 비율이 서울 3.2%, 전남 15%라는 사실은 지방 일부 지역의 부동산이 더 이상 희소자산이 아니라 사람보다 집이 많은 구조로 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 4가지가 겹쳐진 지점. 그게 바로 지방 부동산을 사면 망한다는 문장이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거주 목적 한 채라면 그건 삶의 문제입니다. 내 일상, 내 가족, 내 동네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노후 자산, 투자 자산으로서 지방 부동산을 바라보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한 이 구조들을 한 번 더 곱씹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오늘 이 불편한 이야기가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민낯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